철학 세 가지 중심 개념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A와 B가 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다. A가 말을 들어 B 진혁이에 내려놓으며 말한다. 장이야. B가 당황한다. A가 점잖게 말을 잇는다. 장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한다네. 눈을 감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말들의 다음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하지. 자네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문제네. 장기판을 뚫어져라 주시하던 B가 말을 하나 움직이며 말한다. 멍이야. A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장기판을 주목한다.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 B가 말한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네. 삶의 경험은 생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지. 진짜로 장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네. 수많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장기판을 장악하는 법을 알게 되지. B 말이 다 끝날 때쯤 A와 B 근처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던 C가 벌떡 일어났다. A와 B는 깜짝 놀랐다. C가 얼굴을 돌렸다. 화가 나 있었다. A와 B는 더 놀랐다. 그 상태로 C는 둘에게 걸어와 소리쳤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너희 장기를 말로 하냐? 그냥 하지 마. 그러고는 장기판을 뒤엎어 버렸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는 A, B, C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 A가 우세할 때도 있었고 B가 또는 C가 우세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이들은 철학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 전체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소개한다. A는 절대주의, B는 상대주의, C는 회의주의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소개를 받았다. 이 둘은 진리에 대한 상반된 태도였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고정 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대신 변화하는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두 입장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철학이 주도권을 놓고 다투었다.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던 회의주의도 철학이 한 축을 담당한다. 회의주의는 단일한 진리를 부정한다는 면에서 상대주의와 유사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방법을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에서 회의주의는 항상 주요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회의주의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 판 전체를 뒤흔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포스트 모던은 회의주의에 기반한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는 실제로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용어들이다. 철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은 확실하지만 사용하는 사조나 사람마다 그에 대한 규정과 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구분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은 다음처럼 규정한다. A. 절대주의.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상정하는 태도. B. 상대주의. 변화하고 운동하는 현상 세계와 진리를 고려하는 태도. C. 회의주의. 보편적 진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거부하는 태도. 단순하게 A, B, C는 진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한 명의 철학자나 하나의 철학 사조를 절대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또 같은 절대주의 철학자라고 해도 각각의 철학자나 사조의 내용과 방향성은 세부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로 철학사를 구분할 것이다. 구체성에서 멀어진 지극한 단순함이 갖는 이점 때문이다. 철학사를 구조적으로 개괄함으로써 복잡하고 번잡한 일상 때문에 근접하기 어려웠던 철학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관통하는 단순하고 과감한 골격을 당신에게 선물한다. 이 골격에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은 주변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각자가 진행해야 나가야 한다. 이제 ABC를 중심으로 철학의 역사를 탐험해보자. 고대 철학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시 철학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연 철학자나 소피스트로부터 시작한다. 우선 자연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로 이들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물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이면이 불변하는 본질로서의 근원 요소를 파악하려 했다. 예를 들어 의자나 책상은 서로 다른 존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나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식이다. 여기서 잠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방식을 하나 알고 가자. 구체적으로 눈앞에 놓인 사물들,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연필, 침대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철학자들은 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 이들의 본래 기원인 나무처럼 개별 존재자의 공통 속성을 본질이라고 부른다. 현상과 본질의 구분은 경제의 시장과 정부, 정치의 보수와 진보처럼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도다. 현상 세계의 각 개체는 하나하나가 매우 독특하고 감각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지만 본질 세계의 존재자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다. 현상 세계는 상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이고 본질 세계는 절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다. 자연 철학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논했다. 특별히 특정 기구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논리적인 사유만으로 본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탈레스는 세계의 본질이 물이라고 생각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오늘날 과학적 설명에 가장 근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맞췄는지가 아니라 이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에 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인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이런 면에서 자연 철학자들은 절대주의적인 측면을 갖는다. 자연 철학자 이후 등장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모인 지혜로운 사람들의 집단으로 다양한 주장과 사고를 발전시켰다. 소피스트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고 방식이다. 이들은 도시국가 아테네로 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 까닭에 지역마다 법과 제도와 관습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는 인간 삶의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또 굳이 수고스럽게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정된 진리나 본질 실체는 없다는 상대주의, 회의주의적 견해를 견지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로타고라스가 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는 절대적 진리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만물이 척도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진리가 개개인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준다. 소피스트들은 교육자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다. 변론술과 수사학은 말하는 법에 대한 기술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학문이었다. 소피스트들이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고정된 진리나 법칙이 없다면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내가 아는 사실과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피스트들로 가득한 아테네 사회에서 변론술과 수사학은 매우 쓸모가 있었다. 특히 당시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로 재판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판결이 결정되는 일종의 배심원 제도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부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A.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지금에 와서야 서구 철학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크라테스도 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소피스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소피스트 중 한 명 정도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입장을 비판하고 진리의 절대적인 토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문답법을 통해 누구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을 삼파법이라고 불렀다. 삼파가 산모로부터 출산을 유도하듯 적절하고 적합한 질문이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를 도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토대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정추주의 혹은 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절대주의로 어휘를 통일해서 사용하자. 절대주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게 이어졌다. 플라톤은 절대주의적 사고를 극단화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로서의 이데아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 영혼이 존재하던 세계로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가 현실 세계가 된다.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며 본질로서의 이데아 세계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명색이 철학자라면 불안정한 물질 세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이데아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상기의 방법이다. 인간의 영혼은 이미 육체로 들어오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했으므로 막연하게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사물들과의 접촉을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변증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추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를 특수한 것을 넘어 보편적인 것에 이르게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특정 핸드백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후 나는 궁극적으로는 그 핸드백이 보편자로서의 브랜드까지 선호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특수를 넘어 보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특히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제한되고 특수한 인식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점차 고양시킬 것이다. 플라톤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이데아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절대주의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서구 철학 전통이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절대주의는 모두 변형된 형태의 이데아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2000년의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한 말이 의미가 여기에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완전하고 무한한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인간이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이의가 있다. 하지만 완전한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의 가치를 저하하고 일상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